미국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기업들한테 니네 이거 해가서 빨리 준비해 시키고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팡 뛰고 그러고 있는데 뭐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수요 증가하면서 재고가 좀 줄어들면서 이러면서 가격이 당연히 뜰 거 아니겠습니까? 추천드린 게 저는 이거든요.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을 정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세다. 네, 대표님, 제가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메인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게 금리 인하이긴 하거든요. 워낙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기였다가 이게 사실 금리 인하로 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식시장도 그로 인해 또 한 번의 체질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주도주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또 이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과열돼 있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올해 5월 달에 처음 인하할 거다라고 했다가 페드와치 기준으로 이제 시장에서 배팅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3월 달에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을 위반하는 금융 정책을 위반하는 페드나 또는 페드의 수장이신 제롬 파월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걸 너무 각인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 대입을 시켜요. 근데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정책 위반자들은 주식시장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고려는 하겠죠. 근데 당면 과제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같은 기획재정부, 미국 같은 재무부, 금융경제를 담당하는 미국 같으면 페드, 우리나라 한국은행, 특히 페드나 재무부는 주식시장이 몇 프로 오르고 몇 프로 떨어지고 이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골딜락스 경기를 꾸준하게 유지할지 이게 가장 당면 과제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전제라고 말씀드렸을 때 자, 지난번에 FOMC 물론 1월 말에 FOMC 이제 마이뉴츠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지난 1년 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번 FOMC 회의하고 나올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난번에 any policy action이라는 표현, 그래서 any라는 게 뭐 안 올릴 건데 굳이 올려도 뭐 이런 식의 요거 딱 한 줄이었어요. 그거 하나에 시장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굳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나중에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되돌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실물 경제가 계속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걱정을 안 했어요. 저희 포트폴리오도 성과가 뭐 조금 영향받았다가 그 시장이 흔들리기 직전을 이미 초과해서 넘어버렸으니까 뭐 길게 보면 그런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거는 정책 위반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어떤 근거가 있이 그렇게 인하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를 대입을 한다는 거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하를 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페드의 물가 상승 목표 타겟이라는 게 1년 코어 PCE 기준으로 2%대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2%대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다 도달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금리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해서 자기네 정책 원칙대로 그냥 내리는 거일 뿐이죠. 그 시기가 상반기에 오리라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기대인 것 같아요. 저희 하우스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중반, 굳이 따지면 뭐 6월 이후 정도 한 두세 차례 정도 인하해서 지금 5.5% 상단 기준으로 5.5%인데 4.5에서 한 4.75 정도까지 정책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왜 뭐 ECI라든가 웨이지 그로스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서브 지표들이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뭐 주거비라든가 몇 개가 뭐 교통이라든가 또 뭐 의류가 또 오르고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연하게 다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섣부르게 한 3월이든 언제든 섣부르게 금리 내렸다가 물가가 또 확 뜬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정책이 또 한 번 실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2021년도 중반에 이미 한번 실기했었잖아요. 물가 상승 그때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제롬 파월이 뭐래 이거 금방 떨어질 거야. 단기 한번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3월부터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닐까 하는 배팅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 그래서 뭐 중반 이후 정도 한 두세 차례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자TV 공부 보따리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조만간 구매하셨던 분들의 집으로 찾아뵐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물가가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금리를 강하게 내릴 정도로 진짜 우리가 안심할 정도로 딱 잡혔다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금리를 인하시킬 만큼 미국 경제가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내릴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거기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상반기는 좀 울퉁불퉁할 거예요. 기대감, 아니네, 기대감 올랐다 빠졌다가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분명히 하반기에는 내리긴 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어떤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패드가 원하는 타겟, 1년 타겟 수치까지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 패드가 고금리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어떤 운영의 원칙대로 뭐 최소 한 번이든 두 번 이상은 내릴 거란 말이죠. 그럼 또 환호하겠죠. 그럼 뭐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저는 그런 표현을 하긴 좀 싫어하긴 하지만 뭐 상저하고 굳이 우리가 억지로 표현해 보자면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1월 5일 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우리가 또 얘기할 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트럼프의 정책 가지고 막 트럼프가 좀 이렇게 예측 불가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트럼프 정책을 가지고 뭐가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건지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미국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하우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제가 미국을 전공해봐서 미국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식견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트럼프라는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경제적인 지위 적어도 훨씬 공고해질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 어떤 인터널 경제 상황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살짝 여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의 예측 불가성을 너무 시장에 또 과도하게 막 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사실 돈 갖고 하는 이벤트거든요. 많이 그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힘을 받는 게 정치의 이벤트가 아닐까. 1월 15일 날 오늘 저녁 이제 시작할 텐데 아이오와 코커스 뭐 여담이긴 하지만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제 이 지역 경선, 주 경선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주란 말이죠. 네네. 근데 왜 아이오와 코커스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경선이니까 그때 이기는 후보 또는 그때 이기는 당이 기선을 잡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만 실제로 아이오와 코커스가 중요한 거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직종이라고 보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계속 언급만 되다가 가장 처음 주경선이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아이오와 코커스가 평소에 정치인들의 미디어 엑스포저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광고 효과, 홍보 효과, 뭐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럼 그게 다 돈 아니에요? 경제 효과고. 그러면 하반기에 뭐 대선이 더 가까워질수록 뭐 3월 5일인가는 또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서 17개 주가 한꺼번에 또 프라이머리를 하잖아요. 경선을. 그게 다 자금이고 돈이고 그런 거지. 돈 없이 어떻게 대선을 치릅니까?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또 이번엔 또 의회 선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는 적어도 나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막연함과 불안 심리가 좀 극도로 커져 있는 상황에서 뭐 그냥 그런 거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경제를 기반한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투자처가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있죠. 왜 없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미국 인프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인프라 리츠. 그리고 제가 다른 채널 인터뷰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추천드린 게 저는 우라늄이거든요. 핵연료 우라늄. 여러분 이제까지 석탄 원료를 가지고 결국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전기를 생산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기후 환경에 안 좋더라. 그래서 탄소 감축이 되고 또는 안 좋은 공해 물질을 덜 발생시키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뭐 바람이라든가 또 그 한축에 이제 핵연료 우라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개의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가장 사망률이 적은 게 핵연료고요, 우라늄이고 태양광하고 좀 비슷합니다. 0.03명이니까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게 우라늄, 핵연료예요. 그리고 설비 가동률이 93.2%에 육박합니다. 보통 우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석탄, 화석 연료 많이 돌린다고 하는데 그 설비 가동률이 많은 게 80%, 평균 70%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친환경이고 가장 비용 친화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물론 터지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에 수치가 말해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률이 가장 적은 게 우라늄
해결료예요. 이 0.03명이라는 수치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막 무슨 뭐 환경이 이러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우라늄이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이를테면 비근한 예로 비행기가 한번 터지면 정말 대형 사고잖아요. 그런데 교통수단 중에 가장 확률적으로 안전한 게 비행기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2022년 1월부터 PI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고객 포트폴리오도 똑같이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꾼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가 이제 최근에 증권에서도 많이 판매해 주시고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작년 딱 한 해 40%로 끝났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연초에 지금 엄청 상승,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6개 ETF 구성 중에 우라늄입니다. 그 해결료라고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요. 화학, 저는 이제 그 전공은 아니지만 보고서를 주고 있다 보니까 화학 분자가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과 다르게 이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 펀더멘털 시장을 보면 재고도 많지 않을 뿐더러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원전 선진국들이 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다 뒤로 돌아 했다가 2018년도 기준으로 다시 다 원전을 회귀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원전 4기를 새롭게 또 가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와중에 우라늄을 이렇게 사재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펀더멘털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은 슈퍼사이클 초입에 있을 정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세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뭐 이 말씀을 대신 드리면 되겠네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법. IRA법 조항이 14개 조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 57,134개 4번째 섹션인가에 원전 시장 육성 방안이 이미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원전 만들어내는 기업들한테 니네 이거 해가지고 빨리 준비해. 시키고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팡 뛰고 그러고 있는데 뭐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수요 증가하면서 재고가 좀 줄어들면서 이러면서 가격이 당연히 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죠. 근데 아까 대표님과 함께 얘기하던 중에 금리 인하가 상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금리가 상반기에 계속 현재 금리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 즉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미국의 경기가 한번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좀 있긴 하거든요. 지난 1년 반 내내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계속 낮았었고 그게 지난 8, 9, 10월 달 그때 당시 FMC에서 미국 경기가 스트롱하다는 걸 딱 넣어주면서 금리가 팡 튀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뭐 그때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난 1980년도부터 물가 상승, 그러니까 S&P 500하고 GDP 상승률, 연 GDP 성장률과 패드 금리 추이를 쭉 그려갖고 온 거거든요. 1980년도는 잘 아시죠? CPI가 막 2자릿수 후반까지 막 올라가면서 정책금리를 20%대까지 올렸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 고동색, 브라운 색깔이 지금 패드 레이트입니다. 그 이후에 패드 레이트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경기가 소프트 랜딩이었냐 하드 랜딩이었냐를 쭉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1970년대 초중반에 1, 2차 오일 쇼크 겪고 나서 이제 물가가 엄청 떴었잖아요.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그때는 아예 뭐 지난 2022년처럼 경기를 아예 죽이자고 올린 거니까 그때는 딱 하드 랜딩이었어요. 그 이후에 소프트 랜딩이 계속 진행되다가 뭐 그 이후에 보면 1980년대 중반에 정책금리가 한 2, 3%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1980년대 후반에 한 10%까지 다시 올라가다가 뭐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단 5%, 6%대까지 갔다가 빠졌다가 또 5% 갔다 빠졌다가 지금 5.5%란 말이죠. 그때 1980년도부터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를 쭉 올렸을 때 그 이후의 경기가 하드 랜딩이었냐 소프트 랜딩이었냐를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드 랜딩 딱 3번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2022년도 하드 랜딩은 금리 때문이 아니고요. 팬데믹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08년도에 하드 랜딩이었던 거는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면서 경기가 좀 속대표로 작살났던 하드 랜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 때문에 왔던 하드 랜딩이 딱 한 번이었어요. 1980년대. 물가가 뭐 2자릿수 후반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5.5% 이전
뭐 7, 8년 당시 그리고 2000년 초반 당시만 놓고 보더라도 그때 정책 금리가 6.5%, 6%, 5%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때도 소프트 랜딩이었어요. 그러면 그 과거보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시스템이 좀 더 선진화돼 있을까요? 좀 더 합리적으로 변했을까요? 더 안 좋아졌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더 나아졌겠죠. 경제 규모도 훨씬 더 커졌을 테고. 그러면 지금 5.5% 가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드랜딩이 온다?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돼도 미국 경기가 끄떡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부 보따리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제 사진이 있네요. 이게 포토카드인데 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또 새해 인사 카드와 함께 강의를 어떻게 시청하시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고급 다이어리 이렇게 또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이어리와 투자 노트 적을 수 있게끔 특별히 제작한 펜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든 투자 기록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의 투자 원칙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나는 어떠한 목표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할 건지, 그 다음 뒤로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Why, How, What 순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산업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24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투자 노트가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빈쌤의 행투학개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저의 실질적인 강의를 기반한 교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꺼내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빈쌤의 공부 보따리가 교재, 노트, 그 다음에 포토카드, 펜,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한아름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신 분들께는 딱 이렇게 보따리로 갈 거니까요. 구매하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